자, 이번 시간에는 노동계약인데요. 이 노동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노동계약도 계약이니까 요 계약에 대한 좀 간단한 내용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부터 좀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노동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약이 먼저 성립을 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텐데요. 이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죠.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 그리고 이제 계약의 목적 또는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결국에 이제 계약을 하는 당사자니까 이 사람이겠죠. 사람이나 아니면 이 법에 의해서 사람과 같은 어떤 권리 능력 또는 인격이 인정되는 이제 법인이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2명 이상이면 되니까 뭐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아니면 100명, 1000명 다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는 못합니다. 계약은 이제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혼자서 자기와 어떤 자기 혼자서 무슨 계약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하고요. 혼자서 한 계약과 그 유사한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중에 이 단독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 단독행위는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이 2명 이상이 필요한 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반드시 2명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면 상관이 없지만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항상 그 당사자를 2명의 당사자로 고정을 시켜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의사표시, 그러니까 당사자가 2명이니까 2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수만큼 이 의사표시가 필요한데요. 이 의사표시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2명의 당사자가 있다라고 하면 의사표시는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그러니까 먼저 나와 있는 그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약의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이 있고 이 청약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청약을 승낙하는 의사표시 있죠. 그 청약에 동의한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 이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의사표시가 2개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 의사표시의 합치 또는 줄여서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 그래서 이 계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계약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계약은 합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사실상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그 세 번째 요건은 목적 또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을 하려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계약인지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왜 계약을 하는지 그게 불분명하다면 그건 사실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은 당사자와 그리고 의사표시 그리고 계약의 목적이 갖추어지면 계약은 일단 성립을 해요. 근데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해서 항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먼저 이 계약의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이 권리 능력, 또 의사 능력, 또 행위 능력이라는 게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권리 능력은 뭐냐 하면, 권리 능력은 이 권리와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자격 또는 법적인 지위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는 이게 인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원칙적으로 이 권리 능력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격이 모든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자격이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지금은 그런데 뭐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진 않았죠. 이 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었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예전에 뭐 이제 로마법 시대나 뭐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권리 능력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됐던 게 아니라 성년,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이제 없는 거죠. 성년, 그리고 이제 남자,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남자, 그리고 이제 자유민, 적어도 이제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평민 중에서도 이제 자유민들에게만 있었고, 이 자유민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뭐 노예나 농노나 뭐 천민이나 예속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권리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어떤 가족 중에 그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에게만 이게 이제 권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성년, 남자, 자유민, 가장에게만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여자라든가 아니면 그 예속민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어떤 구성원, 요거를 또 가속이라고 불러요. 가장에 대해서 그 가속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속들은 이 권리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그 이제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건 그 나의 어떤 부분은 그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즉 사람인데 어떤 부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닌 부분은 뭐겠습니까? 사람에서 딱 나눠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그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할 때 보면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 신부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 예식장에 들어가서 신랑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내 재산권을 너에게 양도한다라는 요식행위인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근대 시민법이 형성이 되고, 이 근대 시민법에 의해서 이 권리 능력 평등, 즉 이제 이 인격 평등의 원칙이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지위와 자격, 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선언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 능력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어떤 정신 능력이나 지능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뭐 이제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술에 만취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뽕 같은 거 맞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의사 무능력자는 이 개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 무능력자들이 하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의 그 내용이라든가 계약의 효력이라든가 이게 미칠 수 있는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이게 이제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맨날 이제 술만 먹으면 참 안 좋게 되는 멍멍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너 자꾸 이러냐 너 술 끊어라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술 마시지 않겠다 반성한다 뭐 이런 각서 쓰고 그러는데 각서가 사실은 술 취한 상태에서 쓰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쓴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깨면 쓰라고 해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 행위 능력인데요. 이 행위 능력은 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단 권리 능력이 있으면 행위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위 능력이 또 없는 아니면 또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은요. 일단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요. 원래는 이 행위 능력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그 여자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 행위능력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그 구시대, 그러니까 옛날 고대나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자나 아이들은 이 권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그 인정되지가 않았는데 뭐 아니면 권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랬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근대 시민법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권리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뭐 혁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민법을 만든 사람들이 또 그때 남자들이었잖아요. 뭐 이제 나폴레옹이나 이런 프랑스의 남자들이 만들었는데 이 여자들한테 이 행위 능력을 줘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도록 한다라는 게 조금 못마땅했는지 그거를 좀 제한을 하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이란 걸 만들어서 이 행위 능력 제도를 만들어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렀는데 행위 무능력자의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이제 처였죠. 처, 아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미성년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전에 노예라든가 농노들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그 재산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처라든가 미성년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 행위 능력이란 제도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그 처를 그러니까 여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외에도 좀 그 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했었는데 뭐 이제 좀 심신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게 좀 힘든 사람들을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산을 또 대신 관리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금치산, 한정치산이라고 하니까 꼭 사람을 안 좋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없애고 이 성년 후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요 이제 금치산, 한정치산을 좀 대체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제한 능력자의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의 좀 차이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하는 그 계약은 일단 효력은 발생해요.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흠이 있는 계약이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진 않고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이게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계약의 목적이 갖추어야 하는 이 내용 그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걸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정, 가능, 적법, 타당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계약의 목적은 확정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게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또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약의 목적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인데, 이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목적이 뭐냐면, 이 계약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계약이냐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매매 계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왜 집을 사느냐? 내가 왜 집을 살까? 집을 사서 어떤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거기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목적이냐, 거주 목적이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사람 개인에게는 그게 목적이 될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동기라고 불러요. 동기. 그러니까 계약에 나아가는 동기죠. 그래서 이 동기는 계약에 어떤 있어서 법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건 단지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왜 계약을 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 거죠. 이거는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자, 매매 계약의 목적.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냐면, 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법적인 효과를 말해요. 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을 팔게 되죠. 집을 팔려고 계약을 한 거고, 이 계약을 하고 또 이제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집을 팔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집을 팔고 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목적은 팔고 사는 것.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매매가 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의 목적은 매매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계약의 명칭은 그 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 계약의 내용, 그게 바로 이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고, 이제 뭘 할 건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제 사회 관념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왜 저런 짓을 하지 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여기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예를 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백사장에서 모래, 그러니까 뭐 그 모래 벌판에서 잃어버린 어떤 조그만 반지 하나 찾아주는 계약, 아니면 귀걸이 찾아주는 계약. 그건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힘듭니다. 어떤 친구들 이게 금속 탐지기를 써가지고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찾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요건은 이제 적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게 뭐냐면, 적법한 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를 말해요. 주로 이제 어떤 이 형법, 그죠? 형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법이 아예 이제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있는 그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걸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하는 거고요. 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금지하고 있진 않아요.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그 자체가 좀 뭔가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문제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요 사회적 타당성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적법한 거와 또 사회적 타당성,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그 사례, 어떤 그 이제 예를 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도박 계약인데요. 도박은, 그렇죠. 도박은 금지되어 있죠. 도박은 이제 도박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자, 서로 우리 저기 이제, 야 네가 이제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며, 네가 타짜라며, 내가 이제 한국의 타짜니까 우리 한번 붙어보자. 뭐 그래서 이제 저기 중국에로 가면 네 홈그라운드니까 네가 유리하고, 한국에서 하면 내가 유리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저 태평양 위에다가 큰 요트, 아주 호화 유람선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붙자. 그래서 판돈 한 10억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도박은 범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 이 형법이 적용되는 건 꼭 이제 우리나라 또 우리 영토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하고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까지 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뭐 이제 세계주의 해서 다 이 범죄로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해상에 배를 띄워놨다 하더라도 이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국적이 있어요. 배라든가 비행기는 다 그 국적이 있는데, 그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배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것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공해상에서 그 도박을 하더라도 그걸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적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돼요. 도박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도박을 하려니까, 판돈 10억을 갖고 도박을 하려니까 돈이 이제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돈 빌리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허용을 하잖아요. 그럼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걸 허용을 하면 도박을 오히려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록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허용해 주기는 곤란하겠죠. 이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효로 하는데요. 예, 요 근거 규정이 되는 거는 민법 제 103조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그런 법률 행위는 또 무효가 됩니다. 줄여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줄여서 뭐 반사회 질서라고도 하고 또 공서양속이라고도 해요. 자, 요렇게 되면 다 이제 그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의 목적은 확정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하고 또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노동계약인데요. 이 노동계약은 뭐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것에 대한 대가로 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요거를 노동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을 해주는 거고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을 제공하고 또 이제 임금을 지급받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노동계약인데 그 일반 그 민사계약, 그러니까 이제 민사계약에서 또 고용계약이 있어요. 이 고용계약은 뭐냐면 한쪽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그러니까 돈을 주는 계약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계약과 고용계약,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상의 노동계약과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 어떻게 다른가? 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노동계약과 고용계약은 이게 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 규정된 고용계약이 일반법이고요.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계약이 이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특별법인 그 노동계약이 먼저 이제 노동계약에 관한 법 체계가 먼저 적용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노동계약이 적용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계약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정말 그 이 노동계약과 고용계약 중에 어느 게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일반법, 특별법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실에서 좀 일반적인 계약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사회 현실에서 보면 이 노동계약이 오히려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 거죠. 그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드문 거죠. 거의 이제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알바한다. 어디 뭐 이제 그 편의점 알바를 한다. 거기도 이제 그 노동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 계약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희소한 아주 그런 영역에 있어서만 이 고용 계약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 노동 계약에 의해서, 그럼 이 노동 계약을 했다고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속 노동 계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노동 계약이라는 건 이 노동 계약을 함으로써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 관계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노동 관계가 갖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노동 관계는 법률 관계이다. 노동관계는 계약관계이고 또 노동관계는 계급관계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동관계는 이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관계는 또 동시에 민법상의 어떤 고용관계에 속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노동자를 좀 보호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또 제한을 하고 또 여기에는 어떤 민사 법령이 아니라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노동법, 그러니까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된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좀 특별한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관계는 고용관계에 속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용관계가 노동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동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제 계약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노동관계의 당사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 노동계약과 노동관계를 이렇게 딱히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관계를 그냥 노동계약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노동계약관계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보면 어떤 법률가들이나 아니면 법학자들이 그 용어를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질 않아요. 그렇질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짚어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계약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법률적 원인으로서 계약 또는 어떤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계약,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사람들의 인적인 관계, 그것을 노동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이 노동계약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관계의 당사자는 결국에 이 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인데요. 꼭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계약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게 이제 좀 그때그때 많이 이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개념 범위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이렇게 이제 지켜야 하는, 부담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 계약상의 의무 또는 노동 관계에서 그 요구되는 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제 부담하는 의무들이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부담하는 의무 이거는 결국에는 일을 해줘야 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 그리고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주된 의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주된 의무고요. 그 외에도 이 노동자는요, 어떤 성실 의무, 그러니까 이제 그 충실 의무 또는 성실 의무라고 하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성실하게 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용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어떤 그런 성실 의무가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 결국에 이제 그 고용이라는 건 노동계약은 어떤 기업 질서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기업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내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 회사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취득을 해서 내가 이제 따로 내 사업을 차려가지고 그 회사와 또 경쟁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업 금지 의무 또는 경업 피지 의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의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이 어떤 노동력 제공 의무, 비밀 유지 의무, 경업 피지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좀 거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라고 하면 임금 지급 의무가 가장 주된 거고 그 다음에도 어떤 그 평등 대우 의무,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서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등 대우 의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데요. 뭐냐면 그 노동자가 어떤 쾌적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누가 노동자이고 누가 또 사용자이냐 뭐 요런 것들 요런 내용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사용자인가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계약 당사자만 사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또 이제 뭐 해서 이 사용자 개념이 갈수록 이제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떤 전형적인 노동 관계가 아니라 요즘은 아주 어떤 뭐 이제 하청 하도급 관계 파견 노동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 개념이 조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가 사용자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이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을 하면서 또 그 어떤 노무에 대해서 어떤 지식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자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뭐 법인, 뭐 조합이라든가 공익법인, 뭐 재단, 회사 다 이제 때로는 이제 국가도 이제 사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자가 이제 노동계약상의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상의 사용자는 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또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라든가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들까지 모두 합쳐서 다 사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계약상으로는 그러니까 노동계약상으로는 노동자인데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제 사용자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제 공장장이라든가 뭐 지점장, 영업소장, 노무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회사 사장님, 대표이사는 사용자냐, 노동자냐 하면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니까 사용자겠죠. 사용자인데 당연히 뭐 사용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 회사는 일반 노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사용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따로 있고 이 대표이사는 이 실질적인 경영주에 고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오너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표이사라는 어떤 그 지위가 좀 형식적이고 또 명목적인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사용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라기보다는 좀 이제 노동자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동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이 사용자의 개념이 계속 이제 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자꾸 이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념과 범위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약상의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그리고 또 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노동계약상의 노동자와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특히 계속해서 이제 이 노동자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뭐 골프장 캐디라든가 어떤 지입 차주 있죠. 그 화물 운송 차주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지 교사들, 예, 뭐그 기타 여러 좀 문제가 되는 직종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합쳐서 보통 이제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 뭐 특고라고도만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 아니면 특수 고용관계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그 상대방이 사용자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함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노동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좀 분쟁이 발생한다 했을 때, 이 노동 계약의 어떤 주체들,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내용은 결국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노동자이냐 아니냐 문제, 또 이 사람이 사용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들은 결국에 그죠. 이 관계가 노동 관계냐 아니냐, 이 사람이 노동자냐 사용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가 노동 관계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관계라면 노동 법령이 노동 관계법들,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뭐 그 노동조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문제에서는 노동자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냐 아니냐 이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이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양상으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개인의 문제 있죠. 노동자 개인의 문제, 사용자 개인의 문제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주로 어떤 그 노동관계, 그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 법령이 여기에 적용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단적인 분쟁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단체 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분쟁이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누가 노동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주 좀 잘 나가는 배우, 그러니까 탤런트가 있어요. 뭐 이제 K 양이라고 합시다. K 양이 아주 잘 나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방송사, 옛날에 이제 공채가 있었잖아요. 방송사마다 이제 그 탤런트나 아니면 뭐 개그맨이나 뭐 이런 코미디언이나 이렇게 아나운서 다 공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탤런트 공채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 방송국, 그러니까 K 방송국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K 방송국의 공채로 들어온 탤런트인데, 이제 탤런트로 들어왔으니까 탤런트 출연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공채 탤런트 같은 경우에 전속 계약을 합니다. 전속 계약을 해서 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동안에는 그 방송국의 드라마에만 출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이제 다른 방송국 드라마에 뭐 출연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위약금을 물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속 계약을 하는데,
이 전속 계약의 성격이 좀 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공채 탤런트들이 뭐 그렇게 금방 이렇게 뜨거나 그러진 않죠. 보통 어느 정도 이제 무명 시절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 K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떠버린 거예요. 바로 이제 어떤 그 거의 이제 조연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연급 조연이라고 할까? 그만큼 이제 인기를 갑자기 이제 얻게 된 거죠. 인기를 이제 얻게 되니까 그 2년이 되기 전에 한 2년이, 그러니까 이제 전속 계약이 이제 끝나기 한 몇 달 전에 그냥 다른 방송사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M 방송사로 이렇게 이제 옮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K 방송국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이 전속 계약이 있는데 이 전속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로, 다른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을 했으니까 너랑 이제 이 그 위약금 약정한 거 위약금을 내라. 그래서 뭐 위약금 뭐 2억이다, 아니면 뭐 지금 뭐 따지면 한 100억이다 해서 위약금 100억 물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을 했다는 건 좀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잘한 건 아니죠. 잘못한 건데, 문제는 그럼 그 아주 과도한 위약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위약금을 물리는 이유가 그 이제 계약을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그러니까 위약금 액수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않고 상당히 많죠. 위약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뭐 이제 사실 계약을 안 지키죠. 위약금 조금이라면 그냥 물어주고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이제 출석 과제에서 위약금을 물고 그더그 이제 아파트 값을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계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많이 선택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익이 더 크면 당연히 그냥 위약금 물고 그 더 큰 이익을 줬는 게, 그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게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위약금 액수를 상당히 그냥 크게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위약금이 무섭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위약금을 딱 내라고 청구를 했을 때, 이거 그 참 어떤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위약금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관계에서, 자, 그럼 이 K양은 위약금을 그대로 물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은 또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결국에 이 문제는 이 전속 계약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이. 그래서 이 전속 계약의 성격이, 혹시 이게 노동 계약일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노동 계약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 계약이라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또는 노동 계약이 아니라 그 일반 민사 계약이라면 또 어떤가 해서 이게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2년 계약을 했잖아요. 2년 계약을 했는데 보세요. 예, 이 근로기준법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6조에 이 노동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뭐 이 근로기준법 16조 규정은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기간제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이 근로기준법 규정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어버렸는데, 그 전에는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규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보통 이제 노동계약을 할 때 그래요. 이 노동자를 잡아놓기 위해서 또는 옥죄기 위해서 이 노동계약 기간을 좀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그래서 3년 동안은 무조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3년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준 그렇죠. 뭐 이제 받은 월급 다 토해내고 위약금 내고 그러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약금 약정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그 노동 계약 기간을 좀 장기화된 어떤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뭐 꼭 1년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10년으로 하든 100년으로 하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노동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예컨대 그래서 5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게 그 노동자와 사용자에게서 의미가 달라요. 사용자는 그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에게 5년은 고용을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고용 보장 기간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 노동자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하고 또 이제 다른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는 뭐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1년으로 이제 이게 계약 기간 1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에게는 5년으로 정했다면 또 3년으로 정했다면 그 3년, 5년의 기간은 반드시 고용을 보장해 줘야 하는 기간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법에, 그러니까 노동 관계에는 이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일반 민사 계약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간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그거는 그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그 당사자들은 그 기간을 준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속 계약이 이게 노동 계약이라면 그 2년으로 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전속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거는 그 사용자에게는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노동자는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이고 노동관계이고 또 노동계약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거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노동계약이 아니라 이게 일반 민사계약이라면 당연히 2년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 전에 다른 방송국으로 옮겨간 건 계약 위반이 되죠.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위약금 진짜 물어야 되느냐? 이거죠. 위약금 액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많게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근로기준법 20조에, 그러니까 현행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사용자는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위약금이라든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위약금을 미리 약정하고 손해배상액을 미리 그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노동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거기다가 위약금을 정하는 그런 약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계약에 그런 위약금을 약정을 하게 되면 그 노동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 위약금 약정한 부분은 무효가 돼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사계약이라면, 그렇죠? 민사계약이라면 위약금을 약정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약정하지 않고 어떤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서로 이제 손해가 얼마니,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막기 위해서 미리 위약금을,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미리 이제 예정해서 딱 그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계약을 파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위약금을 주기로 이제 미리 이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실제로 누군가 이제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손해가 얼마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미리 정해놓은 위약금액을 딱 지급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간편하죠. 그러니까 실제 손해가, 그러니까 위약금을 1억으로 약정을 했는데 실제 손해가 5천만 원이 났어도 그래도 이제 이 1억을 위약금으로 줘야 돼요. 만약에 1억 2천이 났더라도 그냥 1억만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약금의 기능인 거고, 상당히 이제 어떤 위약금 자체가 계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을 어겼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던 어떤 손해배상 관계를 좀 손해배상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계약을 어긴 데에 대해서 그 어떤 벌을 민사적인 그런 벌을 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이제 계약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계약 가액의 한 10%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제 계약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죠? 이제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금 준 걸 돌려받지 못하죠. 반대로 이제 계약금 받은 사람이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2배를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금을 준 거는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이 1억인데 거기 그 10%인 1,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그 잔금으로 9천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인 거죠. 그런 이 대금의 일부인데 계약을 어기게 되면, 계약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렇죠. 계약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었다면 그 매매 대금의 일종인데, 이거는 와 있어야 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계약이 이제 이게 계약이 지켜질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계약이 깨져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이 와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이득이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원래 있던 대로 되돌려줘야죠. 그래서 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준 사람한테 그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약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계약을 어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약금 1,000만 원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은 이 계약금 받은 사람이 준 사람한테 1,000만 원, 계약금 받은 1,000만 원을 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위약금 약정을 한 거에 따라서 그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1,000만 원이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약금 받은 사람이 딱 그냥 받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셈 치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위약금을 준 셈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은 그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또 위약금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주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를 돌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위약금이 이렇게 이제 지급되는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민사계약은 그래요. 민사계약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노동계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약에 있어서 그런 위약금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노동자는 그 위약금 때문에 그 자기가 다니기 싫은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강제 노동의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강제 노동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족쇄 쇠사슬로 발 꽁꽁 묶어가지고 족쇄 채우고 뒤에서 그 감독관이 막 채찍질하면서 때리는 그런 강제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물론 이제 현실에서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또 감금과 감시를 하는 그런 강제 노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신적인 그런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의 어떤 자유 의지를 벗어나서 그런 게 얽매여서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약금 약정 같은 거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이렇게 위약금 그 예정 금지 규정을 아주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약에서는 위약금 예정하는 건 모두 무효예요. 모두 무효이고 그거는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민사계약과 노동계약의 차이인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K 양이 그 K 방송국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전속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전속 계약의 성격이 노동 계약이라면 계약 내용 2년 계약으로 한 것과 그 다음에 위약금을 약정한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반대로 이게 노동계약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민사계약이라면 당연히 위약금 청구한 건 맞고 이 K양은 그 위약금을 좀 물어줘야 되는 거죠. 위약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노동계약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민사계약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요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이제 가장 비슷한 사례에 대한 어떤 이 전속계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또 판례가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K양 사건이 아마 1998년인가 99년 요때 사건이고 우리 이제 아마 98년인가 97년인가 이렇게 이제 97년인가 8년인가 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관현악단인데요. 관현악단이죠. 여기 이제 K 방송국의 관현악단인데 실제 사례는 이 K 방송국이 아니라 그때 이제 M 방송국의 관현악단이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된 건데 뭐냐면 이 관현악단도 예능 쪽이니까 이 전속 계약을 합니다. 방송국하고 전속 계약을 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처음에 직접 고용을 하다가 이제 요거를 좀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로 소속을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모기업에서 자회사로 전부 이제 그 소속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 그 자회사로 모두 이제 소속을 옮기는데 문제는 이제 그 처음에 입사해서 이 모기업에 그 방송국에 근무할 그때까지 이제 관계를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자기업에 새롭게 입사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기업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퇴직금을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퇴직금 정산을 하고 그 퇴직금을 받고 이 자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모기업에서 일할 때 퇴직금을 안 받고
그냥 자기업에 입사한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그 모 기업에서는 이 사람의 퇴직금, 그러니까 이제 정산한 퇴직금을 자기업에게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해준 거죠. 회사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퇴직금을 안 받고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 에 관한 권리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자기업에서 자기업에서 이렇게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모기업과 자기업 사이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모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었고,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법정 퇴직금처럼 단수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진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퇴직금 액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먼저 모 기업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업의 어떤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퇴직금 액수가 적은 자기업의 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 관현악단 연주자들은 자기업이 아니라 그 모 기업의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어느 기업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퇴직금에 관한 건, 그러니까 노동관계에서 퇴직금에 관한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또 지켜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냥 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능인이다. 예능인.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법상의 어떤 퇴직금에 관한 어떤 강행 규정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그냥 회사에 있는 임의적인 규정에 따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연주자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노동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우에 이 전속 계약에 대해서 노동 계약으로 좀 판단을 하고 모기업에 있는 어떤 누진제 방식에 의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했는데요. 이 전속 계약이란 게 어떤 것이냐 해서요. 네, 그래서 이 전속 계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예능이죠. 어떤 예능적인 그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업주에게 그 전속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예능적인 어떤 그런 노무를 제공하는 그런 계약 유형을 이 전속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사업주에게 이제 속하는 거죠. 오로지 속해서 그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해주는, 그 연주를 해주는 그런 계약인 거죠. 이 전속 계약. 그래서 이 전속 계약의 유형에는, 그러니까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업주에게만 그 제공을 해야 돼요. 연주를, 그러니까 그 사업주를 위해서만 그 연주를 해야 하는 그런 계약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완전 전속 계약인 거죠. 그래서 다른 업소엔 출연을 아예 못 합니다. 다른 일을 아예 못 하는 게 이제 완전 전속 계약이고, 이 사업주의 그 허가를 받으면 이 다른 그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데에도 이제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계약을 이 준전속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사업주가 그 원하면,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다른 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소에도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요구하면 무조건 출연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전속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의 어떤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 다른 업소에도 좀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이제 우선 전속 계약인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출연 계약이라고도 해요. 이 경우 우선 전속 계약, 출연 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 몇 회 이렇게 출연하겠다 해서 정해놓고 그 횟수만큼 출연하는 그런 이제 횟수 전속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전속 계약, 준 전속 계약, 또 우선 전속 계약, 횟수 전속 계약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이 완전 전속 계약이나 준 전속 계약의 성질은 사실상 노동 계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의 어떤 지휘 명령을 받아서 노무를 제공을 하고 상당히 어떤 자유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그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완전 전속 계약이나 어떤 준 전속 계약은 노동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노동 계약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건데, 이 노동 계약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계약의 명칭이 고용 계약이냐, 뭐 도급 계약이냐, 아니면 노동 계약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했느냐, 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그 이제 완전 전속이나 준 전속 계약은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동 계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노동 계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업무의 내용이 이게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오늘 내가 출근을 했는데 오늘 할 일을 누가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 가서 자기가 내가 오늘 뭐 할까 해서 자유롭게 정해서, 나는 오늘 그냥 골프 치고 사우나 하다가 그냥 뭐 이제 그 거래처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퇴근해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노동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경영자고 그 사람이 사용자인 거죠. 노동자는 그렇죠. 출근하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런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어떤 취업 규칙이라든가 뭐 복무 규정, 인사 규정,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문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용자로부터 또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사용자라면, 경영자라면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휘 감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인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의해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이 되고 또 거기에 구속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을 해야 되고, 일할 때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딱 그 사용자가 정하면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제 노동자, 요즘 뭐 재택 근무하면 그게 아닌가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도 노동관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노동자가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이 제3자를 고용해서 자기 업무를 그 대행하게 하는 그런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예,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면 그건 좀 노동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노동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이 노동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위임 관계나 아니면 도급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 그 이제 노동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비품이라든가 원자재, 작업 도구 이런 것들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자영업자들, 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뭐 그런 원자재나 작업 도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게 될 테고요. 그게 아니라 노동자라면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 그 보수가 그 지급받는 돈이 어떤 노동력 제공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그건 또 임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동 관계냐 아니냐를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갑근세라고 하죠. 그래서 갑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천 징수하고 있느냐. 그래서 갑근세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이게 노동계약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노동계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근세를 원천 징수한다고 모두 노동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노동관계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평가의 한 요소로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 제공 관계가 계속되느냐, 또 이제 사용자에게 전속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 계속적인 관계에 있고 사용자에게 또 전속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의 어떤 그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법령, 주로 이제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다른 법령에 의해서 노동자로서의 어떤 지위가 인정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그거 외에도 어떤 두 당사자의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노동자냐 아니냐, 그리고 이 관계가 노동계약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퇴직금과 관련된 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관현악단의 이제 전속계약이 이게 노동계약이냐 아니냐, 요 문제에서는 당연히 노동계약으로 봤습니다. 이 전속계약은 완전 전속 또는 준전속은 노동계약으로 보고, 노동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기업의 그 퇴직금 지급 방식, 그러니까 누진제 방식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라 라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K양은 어떻게 됐냐, 뭐 이제 결론인데요. 이 전속 계약은 사실 이 완전 전속이나 거의 준전속에 가깝기 때문에 이 노동 계약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이 법원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K양이 재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전속 계약을 노동 계약으로 파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1심에서는 그 위약금 좀 상당히 많은 위약금이 나왔고,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그 위약금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위약금을 이제 깎는 정도에서 이제 소송이 끝난 거죠. 이렇게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 같으면 충분히 이게 노동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법원이 이제 판결하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태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누구한테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법적인 비난과 이 윤리적인 비난이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법원이 그 옛날로 가면 이런 저희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꼭 판사가 무슨 자기가 어떤 그 선악의 판단자 같은, 사실상 신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을 먼저 하는 거죠.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누가 비난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K양이 비난을 받겠죠. 계약, 그러니까 몇 달 더 기다렸다가 그 이직을 할 수 있었는데,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깨고 인기 있다고 다른 방송사로 그냥 가버린 거니까 당연히 K양이 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난인 거죠. 법적인 비난은 이런 윤리적 비난을 기초로 해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떤 그 법률적인, 그러니까 법률 체계, 그리고 어떤 법 이론 체계의 기초에서 법적인 비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노동계약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법원에서 다루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계약이라면 이 노동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분석을 하고 이걸 파악을 해서 당연히 위약금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계약 기간을 정한, 지금은 이 근로기준법 제16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 사건이 있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이 규정의 효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속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이 노동계약 기간 그죠? 그 1년을 초과하는 그 노동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그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좀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고려가, 법원에서 이제 그런 고려가 없었던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노동계약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들은 주로 이제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냐 아니냐, 아니면 사용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 노동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민사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그 특수고용관계 노동자들처럼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느냐, 그런 분쟁들이 위주로 중심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노동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계약 관계가 시작하고 노동관계가 이제 끝나는데, 이 계약이 시작되는 단계와 계약이 또 끝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약 관계가, 그 관계가 시작되는 문제를 그 노동계약의 시기의 문제라고 하고요. 시작되는 시기인 거죠. 그 다음에 끝날 때 문제는 이제 종기의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계약 종기의 문제는 주로 이게 이제 계약 관계가 종료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건 주로 그렇죠. 이 해고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의해서 노동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제 종료시키는 거니까 그런 의사표시가 이제 해고니까 이 해고의 문제가 주된 이 분쟁의 그러니까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부당해고 문제가 여기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래요.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채용 내정의 문제, 그다음에 시용의 문제 있는데 이 채용 내정은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이제 기업체에서 신입 사원을 공채 형식으로 뽑았을 때 이 신입 공채에 합격한 친구가 입사할 때까지 공채에 합격해서 입사할 때까지 이때에 이 사람이 갖는 지위를 채용 내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용 내정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입사하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 입사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뭔가 문제가 돼서 이게 채용 내정이 취소돼 버리는 거죠. 채용 내정이 취소가 되었을 때 이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용 내정 물론 이제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이제 대학 졸업을 그러니까 이제 졸업 예정자를 뽑았는데 대학 졸업을 조건으로 이제 졸업 예정자를 채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졸업을 못한다. 그럼 당연히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학력이나 경력의 위조한 게 발각이 됐다. 아니면 성적표, 영어 성적표를 이제 허위로 조작해서 제출했다.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면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취소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이게 어떤 채용 내정을 취소할 때 어떤 정당한 이유가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든가 어떤 경영적인 위기 상황이 없는데도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입사를 했는데 바로 이제 입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좀 필요한 인재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업무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좀 임용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제도가 이 시용 제도인데요. 그래서 한 입사하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직업 적성이라든가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서 괜찮다 하면 채용을 하고 이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문제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 본 채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본 채용을 거절했을 때, 본 채용을 거절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본 채용을 거절하는 거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노동관계의 어떤 시작할 때 그 시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 이 시기의 문제나 종기의 문제나 결국엔 이게 다 해고의 문제로 다루어지고요. 해고 또는 해고에 또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효과로서 이제 손해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계약 당사자로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 있었고 계약의 이제 시기와 종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계약 기간과 관련 계약의 어떤 쭉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였다면, 지금 이제 이 계약의 어떤 중요한 조건이죠. 이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은 결국에 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 분쟁이라는 건 결국에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주로 이제 어떤 단체 교섭이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 분쟁의 문제는 주로 어떤 그 노동관계 조정이라든가 중재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 행동권 뭐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행동 뭐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권리 분쟁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권리 분쟁은 결국에는 이게 물론 이제 뭐 노동 조건과 관련된 게 많죠. 노동 시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또 뭐 어떤 뭐 이제 기업 복지라든가 아니면 있는데 결국에 노동 조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게 어떤 그 뭐 그 어떤 분쟁 해결 기관들 있죠. 뭐 어떤 제3자의 저기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법원이죠. 법원.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이 노동 조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야 하는 그 사건은 결국 임금밖에 없는 거죠. 주로 임금에 관한 분쟁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 뭐 휴가를 가려고 휴가를 청구했는데 휴가를 안 줬다. 뭐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재판을 한다는 게 사실 휴가 그러니까 지금 연차 내일 연차를 써야 되는데 그래 내일 연차 좀 쓰겠습니다 했는데 내일은 바쁘니까 쓰지 마. 그럼 그거를 재판상 청구를 할 거예요? 연차 달라고?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 사실상 그 다른 노동 조건들을 보면 이게 어떤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들이 사실 어렵고요. 결국에 이 권리 분쟁과 노동 조건과 관련된 권리 분쟁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에 임금 문제로 이렇게 많이 귀결이 됩니다. 주로 이제 임금과 관련해서 이런 분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임금과 관련된 분쟁들이 뭐냐? 대부분 보면 네, 임금과 관련된 분쟁들 보면 대부분 기죠. 그렇죠. 임금 체불 사건들입니다. 임금 체불 사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임금 체불 사건, 이 임금 체불 사건은 이게 민사 사건으로서의 측면도 있고 또 형사 사건으로서의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민사 사건이냐 형사 사건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또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임금 체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게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분쟁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역시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 문제가 물론 이제 그 좀 큰 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중소기업이라도 좀 탄탄하거나 공기업 이런 데는 그렇죠. 이제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자체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영세한 또는 아니면 아주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이제 큰 기업도 이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주로 결국에 이 퇴직금도 성격은 임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금 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 조건과 관련된 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결국에 이제 그죠? 이제 권리 분쟁으로서 중심에 있는 건 결국에 임금 분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례 문제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례 문제죠. 현실적인 사례 문제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쭉 당사자 문제부터 쭉 설명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한 게 우리가 이제 임금 분쟁이었으니까 임금에 관한 분쟁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임금 분쟁인데 임금 체불도 있지만 네, 이제 퇴직금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문제들이 이 퇴직금과 관련돼서 쟁점임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나 방어의 어떤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예, 이제 이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퇴직금을 계산하는 이게 퇴직금 계산이란 게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회사의 구체적으로는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또 단체 협약에 정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법정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법에 정하고 있는 이 법정 퇴직금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한 달치 봉급, 그죠? 한 달치 봉급,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치 봉급을 그 퇴직금으로 그냥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이제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그 수당이라든가 그 임금 항목들이 있고 빼는 항목들이 있고 뭐 좀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이제 퇴직금 관련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게, 이제 꼭 이걸 뭐 꼭 그 종이에 뽑아오라는 건 아니고요. 요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임금 명세서, 그러니까 임금 항목과 액수가 적혀 있는, 예, 당연히 이제 이 세금 납부하기 전에, 세금 납부하기 전에 있죠. 그 임금 명세서 뭐 기본급 얼마, 그 다음에 뭐 가족수당 얼마, 뭐 정근수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상여금 얼마 여기 있는데, 이게 퇴직 전, 그러니까 퇴직 그 3개월치가 필요해요. 보통 3개월치인데 넉넉하게 한 5개월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5개월치를 잡고서 요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각자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물론 이걸 그 뭐 저한테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수업을 하면서 그 계산을 해보기 위한 거니까 이걸 그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퇴직금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직접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좀 드릴 게, 이제 수업 자료들, 특히 이제 이 재판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증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누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이거를 그 증거 같은 것들, 뭐 증거 서류 같은 것들을 만들기가 좀 뭐 다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좀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사용됐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들은 좀 개인 그 실제 그 당사자들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제 자료들은 이거는 그냥 좀 유의해서 어떤 개인 인격권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다뤄 주시면 이제 달라 뭐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제 이 임금 분쟁, 그리고 이제 퇴직금 분쟁과 관련해서 이 재판상 절차까지 함께, 당연히 이제 재판상 절차만 보는 건 아니죠.
퇴직금과 관련된 법 이론이라든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분쟁이 발생하는 것, 어디서 어떻게 대립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법 이론이 적용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인데요. 이렇게 멋있게 이제 단풍이 드는데, 네, 출석 인증 과제는, 네, 이번 주 출석 인증 과제는 단풍입니다. 단풍. 그래서 뭐 단풍이 아름다운 장소, 뭐 이렇게 생각나는 단풍이 아름다운 장소를 뭐 적어 주셔도 되고, 단풍과 관련된 뭐 추억이 있다면 뭐 그걸 적어 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단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시 간략하게 한 5줄 정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주차 출석 인증 과제는 단풍입니다. 단풍과 관련된 추억, 또는 단풍이 아름다운 곳, 뭐 생각나는 곳, 뭐 이제 단풍 구경을 가보고 싶은 곳, 뭐 무엇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단풍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